자, 그럼 계속 말씀드리는데 기본적 분석이 대체 뭔지, 어떻게 하면 상장 폐지 기업을 피하고 그리고 조금 더 건실한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기본적 분석의 의미, 정의인데요. 내재적 가치를 분석합니다. 그리고 미래의 주가를 예측한다. 자, 중요한 키워드가 요 예측과 내재적 가치인데요. 아까 투자자를 설명을 드릴 때 투자자들은 기업의 내재 가치, 그러니까 기업 본연의 가치를 판단을 해서 미래 주가가 기업의 내재 가치에 수렴한다 라는 기본 전제를 깔고 가는 겁니다. 기업의 내재 가치가 이렇게 우상향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주가는 이런 식으로 파동을 그려서 갈 텐데, 여기 부분은 기업의 내재 가치보다 주가가 높으니까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고요. 이 내재 가치보다 주가가 밑에 있다 라고 하는 건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 내재 가치는 투자자분들마다 다르게 구하겠죠. 본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본인이 구한 내재 가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주가가 지금 어디 위치에 있든 이 내재 가치를 따라 우상향을 할 거다라는 강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현재 주가가 기업의 내재적 가치 대비 어느 정도 수준인지 여기 말씀드린 이 부분을 글로 푼 거고요. 내재적 가치가 거래되고 있는 가격보다 높다면 매수, 저평가되어 있을 땐 매수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주가가 기업의 내재적 가치를 상회한다면 고평가로 매도,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 안전마진이라는 말을 제가 또 써놨는데 이 부분은 좀 어려운 개념이니까 제가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평가되어 있는지 고평가되어 있는지를 알려면 기업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고 있어야겠죠. 이 내재 가치를 구해야 고평가되어 있는지 저평가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손실을 줄일 수 있고요. 수익은 극대화시킬 수 있겠죠. 기본적 분석은 재무제표 분석을 기본으로 합니다. 재무제표를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기본적 분석을 할 수 있다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재무제표를 이용하는 사람은 내부 이용자와 외부 이용자가 있습니다. 내부 이용자 같은 경우에는 CEO나 CFO, 회사의 임원들이죠. 회사의 임원들이 어떻게 하면 싸게 만들까? 우리 제품을 어떻게 하면 싸게 만들까를 고민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걸 이제 원가 관리 회계다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신경 안 써도 되고요. 우리한테 중요한 건 외부 이용자. 외부 이용자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왜 회계 정보, 재무제표를 알아야 할까요? 먼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이 기업에 투자를 해도 되는지, 투자를 보류를 해야 될지, 팔아야 될지, 사야 될지를 결정을 할 때 필요하겠죠. 자, 그리고 아는 만큼 보인다. 아까 신텍과 넥솔론 말씀드렸는데 내가 회계 정보를 어느 정도 알아야, 재무제표 보는 법을 어느 정도 숙지를 하고 있어야 이 기업이 지금 건실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산업이 쇠퇴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아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분식회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분식회계 같은 경우에는 물론 회계법인이 그럴 리 없고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기업과 합심을 해서 분식회계를 도와주는 경우가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해소를 할 수가 있겠죠. 재무제표 보는 법을 숙지를 하게 되면 이거 숫자가 좀 이상하다, 투자하면 안 되겠다 라고 어느 정도 감을 잡고 투자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세 개가 어느 정도 갖춰져야 좀 건전하고 안전한 투자를 진행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포지티브 피드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초에 회계감사 의견 거절을 받아서 정리매매에 들어간 기업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현 정권이 지금 분식회계를 저지르거나 투자자들의 자금을 손실을 입히는 기업들을 굉장히 좀 강하게 압박을 하고 있는데요. 개인 투자자들이 회계 정보를 받아들이는 좀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좀 숙련이 돼 있고 재무제표를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다면 기업들은 애초에 분식회계를 안 할 거고 회계법인도 분식회계를 도와주지 않겠죠. 자, 이게 파지티브 피드백, 긍정적인 피드백 효과입니다.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라고 이제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개인 투자들도 무시를 못 합니다. 근데 이제 재무제표를 모른다. 나는 몰라. 그냥 남들이 추천해서 사는 거야. 라고 한다면 기업들은 더 분식회계를 하게 되겠죠. 이게 적발이 되면 상장 폐지가 되겠고요. 그럼 여러분들의 돈은 그냥 공중에서 흩뿌려지게 되는 겁니다. 자,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됩니다. 재무제표는 모르면 손해입니다. 제가 이제 이번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어느 정도 개념을 잡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쪽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요 위는 제가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생략을 할게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어느 정도의 리스크, 기업이 분식회계를 하는지와 같은 리스크는 0%로 만들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제가 아까도 예시를 드렸지만 돌발악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당장 오늘 샀는데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 때는 아무도 모르니까요. 0%로 만들 수 없다. 어느 정도는 감내하고 가야 한다. 왜냐하면 주식은 위험자산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기본적 분석을 하는데 정말 기본적인 내용으로 정말 좀 초보자들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내용으로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지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체크리스트를 만들 수 있는데요. 만약에 내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기업의 정보는 영업이익의 성장, 분기실적 추이, 부채 비율, 3년 동안 부정적인 뉴스가 있었는가, 매출채권의 회전율은 어느 정도인가, 이 5가지로 이 기업을 평가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있는 5개 기업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자, 4년간 영업이익 성장이 A기업은 이루어졌고 B기업도 이루어졌는데 C, D기업은 영업이익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실적 변동이 크다 혹은 감소하고 있다 정도로 볼 수 있겠죠. 자, 이 동그라미 하나에 1점씩을 부과를 해보겠습니다. 분기실적도 마찬가지로 평가를 하는 거고요. 부채 비율도 마찬가지고요. 부채 비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나는 부채 비율이 50% 미만인 종목에만 1점을 부과하겠다 라는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할 수 있겠죠. 자, 다 이제 고려를 했을 때 A기업과 E기업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B, C, D 기업은 투자 보류를 하고요. 그리고 A기업과 E기업에 진행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4년간 이익이 성장을 합니다. 그러면 기업이 계속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부채 비율 같은 경우에도 다 아시겠지만 이 기업의 재무가 얼마나 튼튼하고 건실한지를 체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년 동안 부정적인 뉴스가 단 한 건도 없었다라고 한다면 돌발악재가 발생을 안 한다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나는 기본적으로 이 기업이 3년 동안 어떠한 부정적인 뉴스도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 기업에 대해서 뭐 돌발적으로 무언가 안 좋은 소식이 들지 않는다라고 기준을 정하는 거죠. 자, 매출채권 회전율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출채권 회전율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내가 해당 기업에 돈을 이제 물건을 주고 어음을 받는 거죠. 자, 채권을 받았는데 이 채권을 얼마나 빠르게 현금화를 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이익이 높게 되면 안정적으로 자금을 확보할 수 있고 거래처가 아무래도 돈을 빠르게 주니까 거래처의 재무 구조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매출채권 회전율을 기준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체크리스트 다음으로 브레인스토밍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나는 A기업에 투자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러 가지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어, 예를 들어서 나는 A기업에 투자를 할 때 재무구조, 우리나라 시장 전반에 걸쳐서 영향을 주게 되는 외부 요인, 그리고 A기업이 속한 산업에 대한 업황, 이 세 가지를 중요하게 여긴다. 난 이 세 개는 조사를 해봐야겠다라고 한다면 재무구조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매입채무 추이라든지 뭐 영업이익이라든지 뭐 부채 비율이라든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조사를 하는 겁니다. 업황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A기업의 시장 점유율은 몇 %며 A기업에 속한 산업의 진입장벽이 높은지, 진입장벽이 높게 되면 아무래도 신규 기업들이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을 유지를 할 수가 있겠죠. 다음에 경쟁사의 규모는 어떤지, A기업에 대한 고객 충성도가 높은지에 대해서 쭉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외부 요인도 마찬가지예요. 무역전쟁. 지금 증시가 좀 안 좋은 상황인데 증시를 누르고 있는 가장 첫 번째 요인이 무역전쟁입니다. 트럼프와 시진핑의 이제 맞대결로 볼 수 있는데, 이 무역전쟁이 심화가 될 것 같다라고 한다면 A기업이 아무리 좋아도 투자를 고려하면 되겠죠. 그리고 유가. A기업이 속한 산업이 유가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지를 볼 수 있겠고요. 환율 또 볼 수 있겠고, 지금 기준금리가 몇 %인지 혹은 금리가 앞으로 오를지 내릴지에 대해서 판단을 한 다음에 투자를 진행하는 겁니다. 자, 체크리스트든 브레인스토밍이든 여러분들께서 원하는 거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 이 두 가지 방법 모두 A기업에 투자를 할 때 본인이 부담해야 할 리스크를 줄여주게 됩니다. 리스크를 줄이게 되면 본인 자금을 지키는 거고요. 그리고 수익을 볼 때 조금 더 극대화시켜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기본적 분석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리스크 회피입니다. 해당 기업에 투자할 때 여러분들께서 짊어져야 할 위험을 어느 정도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기업 내부에 존재하는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라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무제표를 통해서 이 기업이 흑자를 보고 있지만 도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 흑자 도산의 가능성을 좀 회피할 수 있고요. 또 상장 폐지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자, 안전마진 확보 여기 나왔는데요. 자, 안전마진이 뭔지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는 이제 가격과 평가 가치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라고 했는데, 밑에 보시면 이 파란색 선이 기업 가치고 이게 주가의 변동입니다. 자, 보시면 제가 아까 이 부분을 저평가 영역이라고 했는데요. 지금 이 차이를 안전마진이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기업의 가치가 이런 식으로 내가 계산한 것과는 다르게 기업 가치가 빠르게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저평가라고 보는 구역이 여기기 때문에 손실 없이 이탈할 수가 있겠죠. 이 안전마진은 벤자민 그레이엄도 그렇고 세스 클라만도 그렇고 지금 현재 최고의 투자자라고 평가받고 있는 워런 버핏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자, 추정이 잘못되었거나 내재 가치가 꺾이거나 평균보다 상황이 안 좋아졌을 경우, 자, 5개년간 평균을 내봤는데 기업 가치가 올라가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업황이 안 좋아져서 기업 가치가 떨어진다 라고 했을 때 부정적인 영향을 흡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나는 이미 안전마진을 이렇게 확보를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기업 가치가 어느 정도 밀리더라도 흡수를 하겠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주식은 위험자산입니다. 언제든지 원금의 손실을 입힐 수 있는데, 그러한 위험을 최소화하고 또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전략인데 그게 안전마진 확보다. 자, 그리고 조금 더 크고 넓게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라. 기업의 내부 리스크, 기업이 갖고 있는 리스크를 다 어느 정도 최소화를 시켜도 금리, 그리고 물가, 지금 그 속한 나라의 경제, 그리고 그 나라의 정책, 뭐 환율 같은 거는 우리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경제가 성장하고 있는데 금리를 높인다. 경제가 안 좋은데 금리를 내리지 못할 망정 높인다. 라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리스크는 어느 정도 짊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신문을 통해서 혹은 뉴스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추이는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 금리를 계속 올리려고 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금리를 따라 올려야겠죠. 지금 우리나라 경제 안 좋죠. 라는 거는 거의 대부분 알고 있고 이게 시장에 어떻게 작용할지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런 것들을 분석을 통해서 조금 더 한 기업만 보지 말고 조금 더 크게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기업의 펀더멘탈과 재무 상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 이런 것들이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먼저 여기부터 보고 오시죠. 자, 삼성 SDI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해당 기업은 ESS, 에너지 저장 장치를 만드는 기업이고요. 물론 반도체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에서는 2차전지 섹터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 돌발악재가 발생을 했어요. 이 돌발악재가 뭐냐? 미국에 테슬라라는 업체가 있는데 테슬라에서 만든 자율주행차에 내장되어 있는 배터리가 폭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명피해가 발생을 했어요. 그 뉴스가 뜨고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자, 여기 노란색으로 원을 쳐놨는데 이게 제가 진입한 가격입니다. 저는 줄줄이 떨어지는 주가를 보면서 생각을 했겠죠. 테슬라가 만든 자율주행차에 삼성 SDI가 만든 배터리가 있느냐? 없었습니다. 일본 기업에서 만든 배터리가 터진 건데요. 그럼 오히려 삼성 SDI의 주가는 올라가겠죠. 자, 저점을 찍고 쭉 반등을 합니다. 그럼 오히려 이 주가 하락은 비중 확대의 기회로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포스코캠텍. 삼성 SDI와 마찬가지로 2차전지 섹터로 분류가 되는 기업인데요. 해당 기업은 음극재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거의 대한민국에서는 유일한 음극재를 만드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자, 악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악재가 뭐냐? 일본에서 나온 리포트가 있는데 음극재 같은 경우에는 2020년부터 하락세를 걷는다 라는 식의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자, 지금 2018년입니다. 2020년을 예측을 했어요. 2020년, 앞으로 2년 뒤인데 2년 뒤에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전기차는 반드시 성장을 할 거고, 그리고 지금 수소차든 자율주행차든 모든 게 지금 환경 보호를 위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산업군인데 안 좋아질 수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죠. 이 장대음봉 보시면은 이제 이때 악재가 발생해서 쭉 밀리는데 그 다음에는 쭉 상승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2차전지, 그러니까 ESS라는 산업군에 어떤 악재가 발생했을 때 이게 해당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분석을 해내고 향후 주가의 추이를 알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주가가 밀리게 되는 건 오히려 비중 확대의 기회로 삼을 수 있겠죠. 자, 다음으로 코텍이라는 기업입니다. 코텍은 카지노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물론 의료기기용 디스플레이도 만들고 있는데요. 코텍은 지금 카지노 시장 점유율 1위, 2위 기업에 디스플레이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높은 기업인데요. 단점이 하나 있다면 해외 기업에 그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환율에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입니다. 환율이 떨어지게 되면 그만큼 환차손을 보게 되겠고요.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그만큼 환차이익을 보게 돼서 해당 기업의 이익에 좀 플러스 요인으로 미치게 되는데 환율이 계속 떨어지니까 주가도 쭉 밀리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계속 미국 금리를 올리려고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고 이제 정정하겠습니다. 지금 FOMC를 통해서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죠. 금리 올리는 추이가 저는 급격하게 갈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고 저점을 찍고 반등을 했습니다. 환율 상승으로 인해서 코텍이 환차익을 보게 되고 그게 재무 구조를 개선시킬 것이다라고 봤기 때문에 견뎌내고 밀고 가는 거죠. 오히려 비중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자, 다음으로 제주항공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는 기업인데요. 최근에 이제 저가항공이 그 우리나라 국민의 소비 패턴이 바뀌면서 굉장히 핫한 섹터가 됐는데, 보시면 주가가 쭉 하락세를 걷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코테카는 반대로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비행기를 본인들이 소유하는 게 아니라 빌려옵니다. 그리고 그 빌려온 것에 대한 이제 리스료를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 리스료를 지급할 당시의 환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유가도 있죠. 비행기는 당연히 기름으로 움직이죠. 유가가 상승하게 되면은 이제 원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좀 안 좋게 작용을 합니다. 거기에 이제 비행기를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유류할증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비행기 티켓을 사게 될 때 굉장히 부담으로 다가오겠죠. 소비 패턴도 안 좋아진다. 소비 심리를 위축을 시키기 때문에 주가도 밀리게 된다. 하지만 이런 해당 이슈가 없는데도 주가가 밀리게 된다면 오히려 비중 확대의 기회로 삼을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하락을 하는데 이런 게 상승을 한다 라고 하면은 굳이 매수를 할 이유가 없겠죠. 자,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블랙스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블랙스완이라는 검은 백조라는 뜻인데요. 원래 백조는 하얀색이죠. 근데 섞여 있는 겁니다. 이 블랙스완을 구분해내기 위해서는 좀 더 넓은 시야를 갖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해당 기업의 펀더멘탈에 미치는 요소를 이제 거시적인 관점에서 좀 판단을 하시고, 이 기업의 펀더멘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인지 아니면은 펀더멘탈을 좀 악화시키는 요인인지를 분석을 한 다음에 매매를 진행하시면 조금 더 리스크 관리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예로 들겠습니다. 삼성 SDS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이제 금감원장의 발언, 한마디 발언 때문에 주가가 폭락을 하게 됩니다. 이 폭락에 대해서 여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무서워서 그냥 손절매를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셨을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오히려 주식 보유량을 늘리는 기회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가 많이 올라온 상황이죠. 자, 이런 식으로 돌발악재가 발생을 했는데 펀더멘탈에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를 어느 정도 구분을 해낼 줄 아셔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1강 투자란 무엇인지, 그리고 기본적 분석이 뭔지, 그리고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이제 기본적 분석을 하기 위해서 재무제표를 봐야 되는데, 그 재무제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또 뭘 중요하게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